오늘 영상은 정말 다운을 받아 보시거나 저장을 해 놓으셔서 잊지 않게 계속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매 학원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지출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이 내용 반드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공부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원 경매 정보 옥션통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정길봉 교수님을 모시고 경매 학원에서 2달 동안 보통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압축 요약해서 과감 없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무료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길봉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번 영상도 사실 굉장히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요 영상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영상들이 정말 좋은 영상이었구나, 정말 좋은 내용이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경매로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말 100만 원짜리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물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주 멋진 단독주택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 2023 타경 55165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9억 3,858만 4,200원이고요.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진 4억 5,990만 6천원입니다. 분당에서 직선거리로 약 1.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주변은 이런 멋진 단독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151평, 건물은 총 113평으로 되어 있고요. 1층 44평, 2층 22평, 지하 43평, 지하 주차장은 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도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요. 2002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입니다. 이 물건을 보여드린 이유는 매각 조건을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해당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내역 참조를 보시면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기타 사항을 보시면 채무자의 장모를 면담한 바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하였네요.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과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짜라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내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경공매 교수님이신 정길봉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허위 임차인. 예. 그렇죠. 허위 임차인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좀 구분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들하고 질문을 준비한 내용들이랑 같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이 선순위가 뭐죠?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경매 물건이 네. 10억짜리가 네. 1억까지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1억에 낙찰되면 네. 외관상으로는 한 6억 정도를 물어주는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6억을 안 물어주게 되면 네. 대박이 나는 거죠. 그쵸.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단어를 정리하는데 네. 선순위란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그쵸. 예. 저희가 보통 말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예. 네. 이 선순위는 어찌됐던 말소 기준보다 앞선 순위를 선순위라고 하고,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는 이제 선순위 세입자는 네. 말 그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 그 다음 날이 빠른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대신 이제 그 임차인이 있으면 네네. 낙찰자가 안고 사는 거죠. 네네. 원칙이. 네네. 예. 선순위 허위 세입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순위 세입자는 물어주는 게 원칙인데 네. 그 세입자가 물어주지 않을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음.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임차인이 있고 네네. 하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네. 애관상으로만 선순위 세입자라고 나타나는 임차인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게 기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이렇게 봤을 때 어찌됐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물건들 중에서 이 허위 임차인, 일단은 너무 이 단어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자면 허위 세입자라고 할게요. 예. 허위 세입자를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딱 이 단어 하나만 두 문자로 정의하겠습니다. 확배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배무. 확배모. 예, 네. 선순위 가장 임차인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물건의 네네. 특징이 네네. 첫째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는 거. 네. 두 번째가 배당력으로 안 한 거. 네. 그리고 확배무. 네.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력으로 안 한 임차인을 확배무. 찾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일단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허위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찾아내려면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임차인이 있는 그 물건들 위주로 일단은 찾아보다 보면은 조금 빠르게 저희가 걸러낼 수가 있겠네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네. 확배무에 걸린 임차인이라 한다면 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에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오늘의 주제인 허위 세입자 깨기, 허위 세입자를 잡아내는 방법, 깨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교수님,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제목으로 깨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첫 번째 깨기 방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위 임차인이라고 판단돼서 낙찰을 받고 임차인을 찾아갔어요. 낙찰자가. 네. 당신 허위 임차인이니까 나가.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아니라고 다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제 고도의 기술자들은 소송을 안 가는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임차인을 허위 임차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허위 임차인이니까 나가달라고 법원에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뭘 근거로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뭐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그냥 임차인이 허위 같은데요? 나가달라고 하니까 나가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뭔가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주장하는 근거가 정경환 재판장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인 경우만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대차인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네. 이 임차인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는 거예요. 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네. 주택사용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임대차하고 사용대차가 다르거든요. 네. 임대차는 민법 618조에 네.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임대차고 네. 사용대차는 609조에 네. 당사자 일방이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무상으로 네.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네. 상대방은 사용 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사용대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는 차임을 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네. 무상으로 살고 있는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임차인이니까 명도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명도를 진행할 때 사실은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을 가지고 이제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문으로 깨기. 아까는 이제 법 제목으로 깨기였는데 예. 이번에는 조문으로 깨기라고 적어 주셨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조문으로 깨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대항력이라고 있거든요. 네. 대항력이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 2일 날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인도하고 두 번째 요건이 전입신고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결여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도를 깨보자는 거예요. 인도. 그러면 이제 인도라는 게 뭐냐면 이사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이 이사를 온 적이 없다.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네.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 자료를 받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네. 법원에 보면은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송달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경매 날짜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송달하게 돼 있죠. 네네네. 그런데 법원에 송달 증명을 나타내는 그 자료에 보니까 임차인이 그 서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임차인은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입니다. 네. 그게 증거가 법원이 보낸 서류를 송달받지 않은 걸로 봐서 임차인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논리를 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론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증거를 대한다는 거예요. 네. 소송으로 가면 네, 네, 네. 그게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401호면 402호한테 혹시 여기에 이 앞에 이런 분이 살고 계십니까? 뭐 40대라 가면 40대 남자분이 살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호수에 거주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는 70대 남자분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대가 안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분은 주민등록만 전입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그 위장자인 근거가 임차다. 앞에 있는 호실에 살고 있는 분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그 사람을 본 적이 40대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인도를 한 적이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 제목하고 조문 내용을 가지고만 봐도 벌써 이제 두 가지 대전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인도를 설명했으니까 네. 전입신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주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전입신고를 왜 하느냐가 먼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상 네. 우리가 30일 이상 거주하려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되면 네.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먼저 주민등록법에 맞는 전입신고를 해야 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대항력을 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깨는 게 네. 가장 위장 전입이라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 이상 실질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네. 위장 전입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가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주민등록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주민등록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먼저- 전입신고가 실질적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위장 전입자이므로 주민등록법상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전입신고자이니까 역시 주택임대법상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 전입신고를 가진 자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대항력을 없는 임차인으로 보고 명도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폐한다는 거예요. 위장 전입이라는 거죠. 네네. 우리 판례나 이제 주민등록법상 그 전입신고는 실질적인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네. 그러면 이제 주소가 있고 거소가 있는데 주소는 민법 18조, 거소는 민법 19조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소하고 거소가 혼용돼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의 집 주소가 집의 소재지가 네. 구리라고 합시다. 네. 그런데 자기가 실질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양주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주소에서는 소재지에서는 5일을 살고 네. 나머지 이제 그 거소에서는 친구 집에서는 25일을 산다고 그러면 네.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친구 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민등록을 친구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질주의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했다고 하지만 네. 임차인으로서 생활하는 실질적인 주소는 허위로 옮겨놓고 나머지 생활은 다른 곳에 했다 한다면 네. 위장 전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증거를 잡아서 네. 이 사람의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질적인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제 살고 있는 것은 타 곳이고 네.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이제 다른 곳이므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다른 곳이므로 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네.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네. 제3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네.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는데 네.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적합한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서는 네. 며칠 이상? 30일 이상. 네.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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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임차인은 실질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네. 단순히 여기다 전입신고만 했던 사람이니까 네. 위장전입자이므로 네. 주민등록법상에 해당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위장전입자니까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임차인으로 이렇게 주장을 폐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소송에 가면 이렇게 어떤 판사님이나 네. 상대방이 뭘 질문하는데 이렇게 긁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네. 법적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서면이든 구두든 네. 자기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법에 근거한 얘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으로 등기부를 보고 깨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선순위 가장 임차인으로 느껴지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 네네. 세입자가 2010년 6월 9일 날 전입신고 돼 있다 했다고 네. 보면 네. 2010년 6월 9일자 등기부 등본을 보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2010년 6월 9일자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을 썼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가 돼 있으면 네. 이거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안 그죠?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2010년 6월 9일 이후로 네. 이 임대인이라는 소유자가 주소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한다면 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가 같은 집에 산다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네. 원래 임대인이 주소를 빼고 임차인이 주소를 거기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네.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에 그 등기부에 소유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인지 여부, 네. 그 이후에 임대인이 주소를 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네. 임차인이 가장 세입자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작전이네요. 세대분리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세대분리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매가 나오면 네. 경매에서 경매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방어망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공장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세대분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세 사람이 거주를 해요. 네. 하나, 둘, 셋. 네. 세대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채무자인. 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은행이 저당권 설정할 때 가서 보니까 세대주거든. 네. 동일 세대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없죠. 예.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 안 갚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 세 사람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의 전입신고를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가니까 네. 상담소에서 하는 얘기가 채무자인 세대주를 빼버리면 네. 둘 중에 한 사람을 남겨놓으면 네. 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 사람들은 전입신고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마치 선순위 세입자랑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대분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네. 이 세대주하고 세대원들 간의 관계가 부부지간이라든지 가족관계라는 것이 이제 집행관 현황 조사를 했을 때 네. 집행관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인할 때 네.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가족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또 그 확인서가 나오겠죠. 네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그걸 확인해주지 않고 네. 요구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남아있는 세대원이 세대주로 바뀐 이 전입신고 일자만 알려준다 한다면 네. 이 사람이 마치 선순위 세입자로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세대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서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현황조사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뭐 등기부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체크했을 때 요 부분은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실상 임차인이 아니고 채무자와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예. 네. 다음으로 공과금 고지서 명의자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앞으로 관리비가 나왔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료가 나온다든지 네. 공과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공과금이 누구 앞으로 나왔냐는 거죠. 네네. 그러면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 사람 앞으로 안 나왔다 한다면 네네. 가장 임차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법원에 존경하는 재판장한테 이 사람은 가장 임차인이니까 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임차인은 그럼 근거가 뭐냐? 이제 공과금이 나왔는데 네. 공과금이 다른 사람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네. 몇 년간. 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임차인이라는데 네. 자기 앞으로 이 공과금이 안 나온 걸로 봐서 네. 가장 임차인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의심적인 사항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깨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증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예. 그렇죠. 예. 예. 사문석 증강검 시작. 사문석 증강검 증감검. 예, 그게 사가 뭐냐면 사실 조사의 촉탁. 아 그리고 옥션통에 네. 회원가입 네이버 카페 회원가입하시면 네네. 경매 관련된 자료 네네. 지금 드리고 있는 행사를 하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들이 다 거의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길봉 교수님께서 책을 10권 이상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제 메인 시리즈하고 이제 그 기타 다 나머지 해서 15권 이상 쓰셨죠. 예. 이런 이제 경매 관련된 경매, 공매, MPL 법률까지 이런 책들을 다 쓰셨는데 저희 이제 옥션통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 내용들 중에서 알짜배기들만 좀 추려서 파일로 50개입니다. 파일로 50개. 파일로 50개짜리로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통에 회원 가입하시고 교재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이틀 안에 해당 교재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면 일단 단어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비용을 내거나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교수님 교재로 일단 편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선행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15권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률 내용이라든지 이런 알짜배기들만 들어있으니까 정말 이것도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자료니까요. 그것도 잊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옥션통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보다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영상을 또 준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궁금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같이 현장에 임장을 가서 경매 물건도 체크를 해보고 함께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요. 편하게 과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낙찰받고 싶은 물건, 현장 답사하고 싶은 물건, 법원 견학, 법원에 입찰할 때 물건, 명도할 때 어떤 물건, 이런 물건 경매에 관련된 거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무료로 다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경공매 영상을 매주 만나보세요.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교재 신청만 하시면 정길봉 교수님의 경매, 공매, MPL, 법률까지 다루는 50개의 특급 교재 파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자료들도 공유해 놓았으니 옥션통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옥션통을 팔로우하시면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으로 통합니다. 옥션통을 선택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유튜버 1위 유튜버가 사용하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경매에 필요한 모든 유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네 번째,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소통의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권리분석사가 어려운 권리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여섯 번째, 가장 파격적인 가격 월 29,500원으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와 비교해보세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